그리고 현실 세계의 옷은 그들이 입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으로 몸에 꼭 맞는 옷을 주문했다. 그녀가 도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시험해볼 기회를 찾을 준비를 했다. 나는 소성과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다. 만난 후에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함께하고 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내가 다리에 빨간 작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이런 상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그러나 그 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검색한 답변은 이것이 성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색, 소변 통증. 검색 결과는 소변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는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소녀이다. 내가 요구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막았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신혼의 밤까지 아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 접촉도 있었고 함께 살았다. 이런 병이 그녀가 옷을 안 갈아입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가 밤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밤이 찾아왔다. 나는 소묘와 평소처럼 친밀하게 지냈다. 나는 소묘와 평소처럼 잠을 잤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는 그녀를 기습하고 싶었다. 그녀의 몸이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지 확인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소묘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나를 심하게 꾸짖었다. 이제 와서 나는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왜 매번 이 팬티를 입고 있는지 물었다. 혹시 몸에 무슨 병이 있는 건가? 이 말을 듣고 소묘는 멍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 속에 옷을 입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시 설명했다. 혈흔은 지울 수 없다. 그녀는 단지 우연히 이 팬티를 입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하나의 비위생적인 사람으로 여겼다. 소묘가 울면서 나에게 이별을 외쳤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후회했다. 나는 급히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녀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발견한 것은 더욱 무서웠다. 그날 소묘는 목욕하러 갔다. 휴대폰을 밖으로 가져갔다. 남의 휴대폰을 엿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항상 이 일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잠금 화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이 점에서 그녀가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앨범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셀카와 내 사진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 관한 사진들은 모두 내가 잠든 후에 찍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소묘는 이미 돌아갔다. 그녀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그녀가 내가 잠든 사이에 돌아와서 찍은 것일 것이다. 혹시 소묘가 내 여자친구가 된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떤 비밀을 노리고 온 것일까? 바로 그때 그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나는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잠시 애정 어린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다시 쉬러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정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몰래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매번 헤어진 후에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나와 꽤 거리가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그녀를 꼭 따라갔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나는 뒤쫓았다. 그러나 곧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안강로에서 오랫동안 찾았다. 그러나 어떤 속옷 가게도 보지 못했다. 혹시 소묘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속옷 가게 사장이 아니다. 내가 곁에 있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난한 찌질이일 뿐이다. 나는 도대체 내게 무엇을 노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길가의 바베큐 가게 사장에게 물어봤다. 근처에 속옷 가게가 있나요? 사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물었어요. 저는 하나의 이유를 지어냈어요. 속옷 가게 사장이 제 여자친구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와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장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와 농담하고 계신 거죠? 이 근처에 정말 속옷 가게가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전에 사장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저는 믿기 힘들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저희 둘이 함께 있었는데요. 바베큐 가게 사장님은 진지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속옷 가게 사장님이 살해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 거리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너무 끔찍해서 TV에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지 못해서 위에서 이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다른 속옷 가게가 있나요? 하지만 받은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이쪽에는 속옷 가게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주변의 몇몇 가게들이 모두 이사갔다. 지금까지 그곳의 집은 아무도 감히 임대하지 않는다. 바베큐 가게 사장의 말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일은 물어보면 진위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 가지 경우만 남았다. 소묘가 귀신이거나 그녀가 아예 내 의류 가게의 사장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녀가 왜 나에게 접근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 차라리 집에 가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낫겠다. 나는 쉬지 않고 쇼핑몰로 향했다. 마이크로 카메라 하나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해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는 베개 아래에 칼 한 자루를 두어 방어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내 신경이 서서히 이완되었다.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온몸을 감쌌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늦잠을 잤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이미 이틀째다. 다행히도 나는 카메라를 설치해두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설치한 미니 카메라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꿈에서 깨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 나는 영상에서 어렴풋이 내가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화면 속에서 왜곡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이것이 내가 한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 혹시 소묘만 이상한 것이 아닐까? 나 자신도 정신병자인가? 내가 왜 그녀에게 같이 죽자 라는 말을 했을까? 그녀가 내가 잠든 틈을 타서 나를 유혹한 것일까? 이 모든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먼저 그녀가 인간인지 귀신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나는 다시 그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의 가게에 가서 보겠다고 제안했다. 만약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럼 당연히 내일 가게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히 나를 거절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소묘가 결국 나를 가게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먼저 밥을 먹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함께 그의 속옷 가게에 가기로 했다. 소묘가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순간 나는 정말로 그런 건가 생각했다. 안강로에 정말 2개의 속옷 가게가 있는 건가? 나는 다시 그 바베큐 가게 사장을 보았다. 그는 분명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그의 동공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온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뒤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그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멍하니 트럭이 자신에게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한 사람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다. 역겨워서 하룻밤 전에 먹은 음식이 토해질 것 같았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몰래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달빛을 비추며 나는 그것을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러나 그가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돌아서서 떠났다. 내가 위하여하고 있을 때 소묘가 도착했다. 바베큐 가게 사장님은 그래서 나에게 몇 마디 진실을 말했다.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만약 그가 오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소묘가 정말로 내일 가게 사장인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몰래 조종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는 여자친구를 밀치고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이 여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내 무례한 행동이 그녀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계속 내 뒤에서 위로의 말을 했다. 그녀는 내가 사고를 목격하고 놀란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다. 그녀는 자신의 다정함과 배려를 최대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결심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오랫동안 찾은 끝에 드디어 유용한 정보를 찾았다. 귀신만이 계속해서 속옷을 갈아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종종 죽은 사람에게 속옷을 태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갈아입을 수 없다. 만약 소묘가 귀신이라면 그녀가 계속 같은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은 설명이 된다. 순간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한 온라인 상점을 골라서 섹시한 속옷 세트를 구매했다. 만약 그녀가 갈아입지 않는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증거다. 만약 그가 갈아입었는데도 입지 못한다면 그녀가 귀신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 그 후 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잘 준비를 했다. 내일 내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거울을 지나칠 때 갑자기 발견했다. 그 위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다. 분명 소묘일 것이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베큐 가게 사장처럼 될 것이다.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다.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오직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다. 소묘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살 용기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 호텔을 찾았다. 소묘는 매일 밤 나를 찾아온다. 나는 내가 거처를 바꿨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하지만 나는 카메라를 가져갔다. 만약 그녀가 오늘 밤 또 온다면 그럼 나는 직접적으로 말할 것이다. 그녀와 마주 대면할 것이다. 갑자기 문틈 사이로 작은 카드가 날아왔다. 위에는 가난한 여대생이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정보. 나처럼 정직한 사람은 이런 더러운 것들에 유혹되지 않는다. 소녀의 이름은 소거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나는 급히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에게 다른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좀 무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속어는 기꺼이 동의했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보만 안 받아. 하지만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일어나서 창가로 가서 바람을 쐴 때 속어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났다. 표정도 매우 이상했다. 나는 귀신이 있다고 소리쳤다. 도망치기 위해 길을 막았다. 아직 멀리 도망치지 못했는데 뒤에서 속어이의 분노의 욕이 들려왔다. 정말 미친 사람이다. 아가씨를 찾아라. 한밤중에 사람을 겁주다니. 이 장사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방금 잘못 본 건가? 다행히도 나는 카메라가 있다. 나는 영상에서 답을 찾을 준비를 했다. 이상한 것은 영상 속 속어이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자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주의 깊게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 현관의 벽 뒤에 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어두웠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호텔 복도에 있는 카메라. 어쩌면 뭔가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200위안으로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 호텔 CCTV를 확인할 기회. 하지만 화면은 어떤 방해를 받아 눈꽃 화면으로 변했다. 나는 복도에서 나는 희미한 발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화면이 복구될 때까지 나는 소묘와 매우 닮은 뒷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내가 여기 사는지 알았을까? 그녀는 분명 속어이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방 안에 많은 작은 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속어이의 최근 사진이 있었다. 그것은 흑백이었다. 이게 소묘의 경고일까? 그녀는 바베큐 가게 사장을 죽인 것처럼 속어이를 죽일까? 나는 급히 소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다이얼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공백번호의 신호음이다. 나는 예감이 든다. 소묘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려 한다. 나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소묘를 불렀다. 그 밤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녀를 내 곁에 두었다.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을 느끼며 나는 그녀가 이렇게 평생 나를 속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감탄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테이블 위에 이미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원래 나가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그러나 한 무리가 불을 끄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제 묵었던 호텔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화염 속에서 시신 하나를 꺼내왔다.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왔다. 나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소묘는 여전히 속어이의 손을 대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악기인가? 내가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녀는 하나씩 죽일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를 거의 잊어버릴 때 큐큐가 갑자기 친구 추가 소리가 들렸다. 무관심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다.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 그가 올라온 첫 마디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내 곁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몇 마디 대화를 시도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내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했다. 1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죽인 돼지도살 칼을 찾기만 하면 중지를 물어 피해 부적을 그린 후 더러운 것의 그림자를 향해 몇 번 베면 그녀를 그곳에 갇히게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순간 이 사람은 나에게 절망 속의 구명줄과 같다.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이 불멸을 믿기로 결심했다. 나는 즉시 농산물 시장으로 가서 도살 칼을 샀다. 돼지를 100마리 이상 죽인 칼을 사겠다고 하자 그는 음침하게 내가 더럽고 불결한 것을 만났냐고 물었다. 더러운 것을 만났다. 그는 나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점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돼지도살자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 요구에 맞는 돼지도살 칼 하나가 나에게 2,0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 안전을 위해 이를 악물고 샀다. 떠나기 전에 사장이 나에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더러운 것에 대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돼지도살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소선도 이미 문 밖에 도착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내 품에 뛰어들었다. 내가 소묘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해 놀라움을 준비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명품 속옷 세트를 꺼냈다. 그녀에게 이것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소묘는 눈을 굴렸다. 이건 너 자신을 위한 놀라움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단지 교환 조건으로 말했을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밀크티 한 잔 사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녀는 그때서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겠다고 했다. 이런 간단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한 입에 승낙했다. 내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순간 소묘에게 홀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
이때 그녀는 이미 갈아입었다. 속옷이 침대에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추측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소묘는 전혀 귀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불멸이다. 그는 복도에 누군가 뭔가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에게 선반주를 보러 가보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복도에 누군가가 있었다. 죽어가는 화로. 남은 조각을 통해 불태운 후에만 착용할 수 있나요? 이건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여기는 태워준 것만 입을 수 있다. 이 불멸은 아는 것이 많다. 나는 그에게 왜 내 일을 아는지 물었다. 그는 오히려 나에게 말했다. 그의 눈이 내 몸에 달려있다고. 그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가 복도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다고 나에게 알려졌으니 현재 그는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다. 기분을 정리하고 나는 침실로 돌아갔다. 소묘는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는 도살칼을 들었다. 그녀의 그림자만 뵈면 그녀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소묘가 깼다. 그는 소리치며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도살칼이 그녀의 그림자를 정확히 베었다. 하지만 칼날에서 약간의 검은 기운이 나올 뿐이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소묘가 나를 땅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때 나도 카드를 내밀었다. 나는 큰 소리로 질문했다. 너는 도대체 인간이냐? 귀신이냐? 내 곁에 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나가려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해친 적이 있니? 너는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반문했다. 그렇지 않니? 소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야. 나는 떠날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묘가 떠나는 그 순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귀 옆에서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옆으로 돌아보았다. 방 안에는 붉은 안개가 가득했다. 붉은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이 감각을 잃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같은 배신자.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나는 복수할 거야.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소리치며 내 목을 조였다. 생각지도 못하게 소묘에게 죽지 않았다. 대신 다른 여자 귀신에게 먼저 죽었다. 절망의 순간에 나는 침대 위에 있는 그 칼을 보았다. 생존 본능이네. 몸이 천천히 감각을 되찾았다. 여자 귀신이 방심할 때 나는 화살처럼 그 칼을 향해 돌진했다. 여기가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살아남았다. 재난을 겪고 난 나는 불멸에게 문의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일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는 나에게 두 글자로 대답했다. 순진하다. 나는 불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수없이 많다. 나는 그를 만나서 직접 질문해보려고 시도했다. 뜻밖에도 그는 쾌히 응답했다. 우리는 동성로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 마음속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이다. 뜻밖에도 불멸은 잘생긴 청년이었다. 불멸은 자신이 타고난 음양의 눈을 가졌다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한노도사에게 길러졌다. 내가 그를 도와주는 이유는 스승의 귀신을 물리치고 악을 제거하겠다는 유지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인 순간 나는 소거이의 귀신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소거이는 나와 연관되어 죽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불멸은 단지 조용히 돌아가 라고 말했다. 소거이의 귀신은 한꺼번에 그의 반지 속으로 들어갔다. 불멸은 소거이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이 왜 그곳에 있는지 그저 원혼이 길을 떠나는 것이 억울하다고만 말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한다. 나는 불멸이 왜 네트워크를 통해 내 일을 알 수 있는지 추측했다. 큰 확률로 소거이의 원혼이 그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내가 왜 그녀에게 얽혔는지 설명했다. 사실 나는 음력 7월 15일 정오 12시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날은 귀신의 날로 불린다. 귀문이 크게 열리는 날. 전해지길 일부 귀신이 이 기회를 이용해 태어날 아기에게 의존한다고 한다. 음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 태어난 아이는 천태라고도 불린다. 특히 정오 12시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귀신에게 가장 사랑받는다. 그래서 내 몸은 시체를 빌려 환생하고자 하는 악귀에게는 가장 완벽한 그릇이다. 불멸은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 곁에 있는 그 귀신을 처치하다. 그 후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수확은 매우 컸다. 불멸의 입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소묘가 내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기뻐할 틈도 없이 어제 그 여자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내 목을 조였다. 영혼이 끊임없이 내 입으로 들어왔다. 분명히 내 몸을 차지하려는 것 같았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한 개의 사슬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한 번의 회전으로 여자 귀신을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방금 전까지 오만했던
여자 귀신이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급히 창가로 달려갔다. 누가 나를 구했는지 보려고. 그러나 단지 한 가닥의 긴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만 보았다. 소묘인가? 그녀는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 귀신이 나를 노리고 있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다. 나는 불멸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산 도살칼을 살펴보았다. 내가 너에게 도살칼을 사라고 했잖아. 너는 왜 처형자의 목 베는 칼을 샀어? 불멸의 말을 듣고 나는 순간 그 고기가게 사장이 생각났다.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로 나에게 살인칼을 팔았다. 불멸이 이 칼은 목 베는 데 쓰인 것이라고 말했다. 칼의 일부로 만들어진. 내가 만난 그 귀신은 아마도 누군가의 비술로 칼에 봉인된 고기가게 사장이 나에게 칼을 판 이유는 아마도 이 귀신에 대해 방법이 없어서일 것이다. 역시 그는 내 매트리스 아래에서 사람의 피부를 발견했다. 위에는 대체 신이 부적이 붙어 있었다. 도살자의 기운을 모방할 수 있는. 그는 이 사람의 피부를 내 침대 아래에 숨겼다. 여기는 나를 그녀의 원수로 여길 것이다. 아쉽게도 그 도살자가 조금 잘못 계산했다. 나는 최고의 그릇이다. 만약 이 여자 귀신이 정말로 나를 차지한다면 그 도살자는 좋은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와 원한이 없는데 그가 이렇게 나를 해치다니. 그래서 나는 불멸과 함께 이 일을 제기하러 갔다. 불멸은 마치 세상 밖의 고수처럼 보였다. 가볍게 손을 흔들자 잠금이 해제되었다. 롤러 셔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하지만 집은 비어있다. 아무도 볼 수 없어. 주머니에서 형을 하나 꺼냈다. 그는 이것이 파괴 환영이라고 말했다.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다. 다음 순간 우리는 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도살자. 불멸은 이 사람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님을 알아챘다. 영혼은 또 다른 강력한 자에게 먹혔다. 나는 입에서 튀어나왔다. 혹시 소묘인가? 맞아. 그녀는 네가 그림자를 베었을 때 힘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다. 악기를 먹는 것은 그녀가 요기를 회복하게 할 수 있다. 그녀는 눈속임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에 개입할 줄은 몰랐다. 너 먼저 돌아가. 여기 일을 처리한 후 너를 찾으러 갈게.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불멸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제 그가 내 곁에 없으니 나는 안정감을 잃었다. 조금 더 지나서야 그는 느릿느릿 나타났다. 만나자마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검은 손목띠를 건넸다. 그것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내 몸이 너무 많은 귀신의 기운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 물건으로 조절해야 한다. 00000.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멸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불멸은 그녀가 이미 살인을 즐긴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손목뒤에는 이미 그가 부적을 써놓았다. 나는 기회를 찾아서 그녀의 손에 끼워야 한다.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겠다. 불멸은 나에게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 호감을 얻기 위해서 소묘는 반드시 나타나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불멸과 협력하여 이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그는 나에게 안강로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차가 나에게 돌진할 것이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운전사는 그가 정해놓은 사람이야. 정말로 사람을 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대의 자동차가 나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어. 그때 나는 여전히 조금 당황했어. 눈앞에 거의 다가왔어. 자동차는 전혀 감속할 기미가 없었어. 갑자기 나는 그 운전사를 발견했어. 그의 몸 위에 한 귀신의 그림자가 엎드려 있었어. 자세히 보니 바로 소거이였어.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때 소묘가 갑자기 내 뒤에서 뛰어나왔어. 그녀는 나를 힘껏 밀어냈어. 그녀는 급하게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였어. 위식을 잃은 소묘를 보며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자동차는 다시 방향을 바꿔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 이번에는 나는 분명히 보았어. 그 운전사의 모습은 분명 정육점 사장이었어. 한 공기벽이 내 앞을 막고 있었어. 자동차가 강제로 멈추게 되었어. 불멸이 나를 구해준 건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오직 그가 이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그때 한 대의 경찰차가 내 뒤에 멈춰섰어.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너 눈이 멀었니? 너 우리가 차에 치인 거 못 봤어? 그냥 뒤를 돌아봤을 뿐이야. 방금 그 배는 이미 사라졌어. 그 경찰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 하지만 누군가 땅에 누워있는 걸 보았어. 그는 나에게 서둘러 차에 타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 경찰차에 타는 순간 나는 바닥에 종이로 만든 장난감 차가 있는 것을 보았어. 그 모양은 방금 그 벤과 똑같았어. 단지 크기가 100배 줄어들었을 뿐이야. 혹시 그 벤은 불멸이 부른 것이 아니었나? 오히려 그가 종이로 만든 것일까? 나는 드디어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쪽은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불멸. 다른 한쪽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소묘.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 수술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의사들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공기를 향해 작업하고 있었어. 열분 전 내 여자친구. 나는 이 수술대에 누워있다. 수술실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 여자친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뒤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도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것이 떠나기 전에 너는 이 문을 열 수 없다. 너무 많은 초자연적 사건을 겪은 것 같았다. 나는 한눈에 그 남자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의 발 아래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진화의 말도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전혀 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나는 진화와 함께 안의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소묘의 눈속임인지 모르겠다. 마치 살해당한 도축업자처럼. 그러나 옆에 있는 진화가 나에게 상기시켰다. 너의 여자친구가 사라졌다. 너는 걱정하지 않니? 소묘가 차에 치였을 때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은 단지 사라진 것뿐이다. 나는 또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 그러나 진해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아챈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경찰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갑자기 내 삶에 나타났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나는 진경관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한모퉁이를 지나칠 때 나는 약해 보이는 소묘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서로 포옹하는 순간에 나는 소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 추측일 뿐이다. 나는 외인을 믿는 게 낫겠다. 소묘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소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기대하는 듯 나에게 물었다. 어느 집으로 돌아가냐고. 네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 그 임대 아파트가 너의 집이야. 너는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 앞으로 우리는 잘 지내자. 집에 돌아가서 소묘는 화장실에 가서 몸의 상처를 처리했다. 나는 불멸이 준 그 손목뒤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무슨 상관이겠는가. 다리의 가려움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불멸이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수록 몸의 향기가 점점 약해진다. 빨간 점이 온몸에 가득할 때 소묘는 시체를 빌려 환생할 수 있다. 나는 불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된 말인지 모르겠다. 소묘의 외침이 내 생각을 끊었다. 그녀가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사오라고 했다. 길에서 나는 불멸을 만났다. 그는 내가 언제 행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잠시 침묵한 후 나는 그에게 검은 손목띠를 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사이의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너는 그렇게 사실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니? 너의 마법으로 보면 아마 중상을 입은 콩오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화가 났다. 그녀가 당신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도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이 말을 하자 불멸은 몇 초간 멍하니 있었어. 그리고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었어. 내 이론이 그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것 같았어. 나는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 그 배는 내 거지, 맞지? 나는 차 안에서 소거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정육점 주인도 거기 있었어. 여기까지 듣고 불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 그는 공중에 떠있는 소거이를 반지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어. 그의 반응을 보며 나는 내가 맞췄다는 걸 알았어. 정육점 주인의 영혼은 소묘에게 전혀 삼켜지지 않았어. 아마도 너의 손에 떨어졌을 거야. 불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 정육점 주인은 그의 손에 있어. 하지만 그는 소거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복수를 원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불멸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가 나를 한 번이라도 속인다면 그건 그가 소에 대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증명해. 하지만 불멸은 나를 살아서 떠나게 할 생각이 없어. 그는 소거이를 풀어 나를 공격하게 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는 갑자기 소거이에 귀신을 다시 거두고 돌아섰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남겼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 너를 살려주겠다.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진해가 정면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불멸이 갑자기 떠난 것은 그 때문인가?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여기 나타났어? 진해는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저쪽의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그와 함께 호텔 아래로 갔다. 그곳은 이전에 화재가 발생했던 호텔이었다. 헤어질 때 그는 무심한 척하며 나에게 말했다. 그 호텔에는 한 여성이 끔찍하게 죽었다. 일주일 후에야 발견되었다. 만약 그곳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호텔에서 벌레가 생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시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거이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내 놀란 모습을 보며 진해는 계속해서 찌르기를 했다.
시체는 우리 부서의 법의학 감정 결과와 일치했다.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전날 밤에 만난 소거인은 도저히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묘도 그녀를 죽인 범인이 아니다. 불멸이야말로 이 복잡한 안개의 중심이다. 도살자의 죽음도 아마 그가 한 짓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눈앞에 있는 이 경찰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괴상한 일은 경찰이 어떻게 믿겠는가? 나는 진경관에게 물었다. 오늘 병실에서 본 장면은 일반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하다. 그런데 왜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까? 진해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나는 나중에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소묘는 수술대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단순한 외상이라고 주장했다. 돈 쓰는 게 두려워서 측면문으로 나갔다. 아마 너가 화낼까 봐 연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가 생겼네.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해. 그의 말에는 많은 허점이 있어. 최근의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 만약 그가 소묘와 짜고 있다면 그럼 나는 매우 수동적으로 변할 거야. 10분 전 나는 진아의 뒤를 쫓으려 했어. 그가 소묘와 짜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한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그는 나를 발견했어. 그는 나를 따지지 않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질문했어. 사실 진아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어. 심지어 그 여자의 죽음까지 내 탓으로 돌아왔어. 나는 급히 그에게 설명했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면 CCTV를 확인해도 돼. 내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자. 진아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 경찰의 임무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야. 이렇게 경찰서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어. 허무하게 끝났어. 그때 나는 화판을 들고 있는 경찰을 만났어. 진아가 나에게 그는 프로파일러라고 말했다. 정보 제공자의 설명을 통해 용의자의 대략적인 외모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범인의 취향과 복장을 알아낼 수 있다. 그들을 심리 프로파일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프로파일러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남겨진 고급 시계로 볼 때 범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본능적으로 틀렸다고 외쳤다. 그 프로파일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 어디가 틀렸냐고 물었다. 나는 원래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는 내가 의문이 있으면 말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계는 비싸지는 않지만 4년 전이 스타일이다. 4년 전 이 시계가 이렇게 새 것처럼 보존되어 있다. 이는 용의자가 잘 착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프로파일러가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그의 시계가 너무 많다면 이 시계를 자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에게 반문했다. 만약 당신이 많은 고급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4년 전 이 구형 시계를 차고 가는 것을 선택할까요? 시계줄이 온전하다는 것은 범인이 스스로 벗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범행할 때 이 시계를 더럽힐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긴장해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범인의 생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높은 확률로 아는 사람의 범행입니다. 내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딘가 비현실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방금 분석할 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수천 번, 수백 번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진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내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실패한 만화가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조적인 말을 듣고 진해는 진지하게 나에게 말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의 팬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묘를 보지 못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없어졌다. 진해가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전화해보게 해줘. 하지만 전화번호를 돌린 후 나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해가 문을 열자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다. 장소침부담. 이렇게 화장실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정육점 주인의 인육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아차렸다. 진해는 정말 개같은 얼굴이다. 1초 전에는 웃고 떠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에는 총을 나에게 겨누었다. 내 화장실에 인육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살인범으로 오해받았다. 분위기가 긴장된 순간에 소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대치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보았다. 진해가 자신의 경찰증을 들어 우리에게 알렸다. 그는 우리가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 관심사는 여기 있지 않았다. 나는 소묘의 얼굴색이 매우 정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전혀 약해 보이지 않았다. 너 방금 교통사고 났지 않았어?
왜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 소묘는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다.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다. 막 바쁘게 일을 마치고 나왔다. 오늘 너에게 물건을 돌려주러 왔어. 이별했으니 너의 선물도 필요 없어. 소강은 이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잊은 것 같았다. 그녀의 기억은 이별한 그날 밤에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명품 속옷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속옷은 그녀가 태워버리지 않았나?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진해가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왕웨이, 이 시체를 아는가?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고기가게 사장이다. 나는 그의 가게에서 도살칼을 한 번 샀다. 내가 흉기를 샀다는 소리를 들었다. 진해는 계속해서 내가 칼을 사는 이유를 물었다. 옆에 있던 소묘가 끼어들었다. 그는 내가 귀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를 도살칼로 없애려 한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지며 설명했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유혹당했다고. 그러나 소묘는 계속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 칼은 정말로 무뎠다. 닭도 죽이지 못할 정도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나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나는 분명 그 칼이 반짝였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왜 소묘의 눈에는 무뎌 보이는 걸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보는 것이 다르다. 이때 진해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동료가 이미 아래층에 도착했다. 그가 내려가는 틈을 타서 나는 소묘에게 물었다. 그날 나는 한 여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네가 사슬을 풀어 나를 구해준 거니? 이 말을 듣고 소묘는 실망하며 고개를 숙였다. 위여위자, 너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가 동거한 지 2주 후에 너는 새벽 4, 5시에 갑자기 내게 셀카를 보냈고 이상한 말을 몇 마디 했어. 하지만 내가 다음날 너에게 물었을 때 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때 나는 네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어. 하지만 네가 자극받을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 너를 보러 가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올 때마다 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떠나면 바로 너의 사진을 받게 돼. 며칠 전 내가 왔을 때 너는 갑자기 말을 했어. 네가 한 말은 나에게 사진을 찍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께 죽어.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진화가 우리의 대화를 끊었다. 왜냐하면 우리 둘은 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 진 경관이 우리를 소묘해 속옷 가게로 데려가서 CCTV를 조회했어. 안강로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그 바베큐 가게 사장을 보았다. 그는 이미 죽지 않았나? 나는 그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단지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다시 사라졌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곳이 안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길에 있는 그 네이 가게. 소묘가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안강로 근처의 한 거리다. 부슬로라고 불린다. 내가 말한 그 네이 가게 사장은 이미 살해당했다. TV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전에 소묘가 귀신이라고 단언했던 것이 사실 모두 내가 헛상상한 것이었다. 이후 진경관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소묘가 정말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후 우리는 신문실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 가지를 생각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거이가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멸은 소거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건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라는 건가? 바베큐 가게 사장과 정육점 주인의 죽음. 모두 그가 이간질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것이다. 소묘와 나의 수단. 그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법의학 감정을 거쳐 내가 정육점에서 나간 시간과 그의 사망 시간은 대략 일치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산 그 칼 위에도 내 지문이 남아있다. 그리고 정육점 주인의 상처와 일치한다. 현재 모든 증거가 내가 정육점 주인을 죽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나는 경찰에게 불멸의 존재를 털어놓기로 선택했다. 내가 전후 사정을 명확히 설명한 후 경찰은 내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 채팅 기록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 기록에는 불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전혀 없었다. 나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멸은 일을 할 때 빈틈이 없다. 더 무서운 것은 그는 귀신을 쫓는 그런 수단도 쓸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소묘를 상대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다니. 나는 소묘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 킨유에이아이는 나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멸의 표정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연필이 화판에 닿는 순간 나는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마음속에 뭔가 소리가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두통을 참으며 불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내 몸 전체가 이 행동을 거부하고 있었다. 진해가 내가 그린 그림을 받았을 때 그는 흥분하며 입을 열었다. 너는 드디어 해냈구나. 그리고 그는 나에게 여기서 쉬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 그림을 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하러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급히 신문실의 대문을 열었다. 내가 그림을 잘못 봤는지 물어보았다.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는 2년 전에 이미 죽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의 피부가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심지어 코와 입도 한 번에 잘려 평평해졌다. 만약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이번 상대가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해가 나를 미끼로 선택한 이유는 그날 우리가 함께 본 것 때문이다. 수술실에서 사라진 소묘였다. 그는 뒤에 있는 경찰에게 지시했다. 즉시 감시 카메라 조사를 시작하라고.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찾으라고. 이 얼굴을 훔칠 수 있는 범죄자를. 하지만 나도 진해에게 단서를 제공했다. 불멸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한다. 만약 그가 정말로 살인을 했다면 시체를 없애고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게 이렇게 명백한 단서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진해가 탁자를 쳐서 크게 화를 냈다. 그는 경찰을 도발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야. 그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 그리고 방위 감시 카메라를 껐다. 왜냐하면 다음 대화는 경찰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는 나에게 직접 카드를 털어놓았다. 사실 그는 병원에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이제 불멸을 잡기 위해 그는 나에게 그 사람의 수법을 물어보았다. 나는 진아에게 그가 귀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표면적으로 있는 얼굴 바꾸기 마법도 나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경찰서까지 데려온 소묘는 기억 상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 그 소묘는 가짜였다. 그리고 화재 전날 밤에 나는 소거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호출한 적이 있다. 내 말에 따르면 그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한때 소묘가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질투해서 그녀를 죽였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것은 모두 불멸이 사용하는 눈속임일 것이다. 나는 진아가 나를 믿게 만들었다. 신문실을 나가는 길에 나는 그 두 경찰이 내가 그린 그림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불멸의 초상화가 스스로 불타기 시작했다. 타는 과정에서 나는 그 초상화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을 위해 속옷을 입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그녀의 의류 가게에서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배는 낚시줄로 대충 꿰매어져 있었다. 안에 끼워져 있는 레깅스가 희미하게 보였다. 두 다리가 잘려 있었다. 발바닥은 두 개의 거대한 못에 바닥에 박혀 있었다. 머리에 관해서는 화장실의 세면대에 담가져 있었다. 가게 전체에 피 자국이 전혀 없었다. 오직 희미한 피 냄새만이 있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의 냄새가 있었다. 그녀는 원래 한 속옷 가게의 사장이었다. 남자친구는 주에서 매우 뛰어난 프로파일러였다. 진해는 어느 날 이 속옷 가게를 지나쳤다. 갑자기 가게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그 프로파일러 친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은 그 프로파일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오직 진해만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좋은 친구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건 절대 그가 한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듣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두근거림이 일었다. 나는 진해를 위로했다. 너는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야. 나는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여자친구를 달래는 것이다.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귀신이라고 오해했다. 그래서 소묘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는 얼마 전 함께했던 내 여자친구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어떤 존재가 펼친 눈속임이었다. 내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소묘가 화가 나서 나에게 따졌다. 이제 내가 귀신이라는 게 무섭지 않니? 그녀는 정말로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진심 어린 사과 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화해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후회했다. 소묘의 침실은 흑백 두 가지 색만 있다. 마치 빈소처럼 보인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그녀의 반신 조각상이 놓여 있다. 그 조각상은 한밤중에 피눈물을 흘린다. 나를 많이 놀라게 했다. 소묘가 그것은 점토 조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으로 놀라게 하는 기능이 있다. 분명히 내가 실수로 장치를 건드린 것 같다. 우리가 방금 화해했기 때문에 이때 그녀의 이마를 만지기도 두렵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나는 다시 그 점토 조각을 관찰했다. 그녀에게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어제 그녀의 표정은 미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울 것 같은 기분이다.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묘가 목에 걸고 있던 갑오의 보석을 나에게 주었다.
귀신을 쫓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나는 급히 거절했다. 불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묘를 상대하기 위해 한 바퀴 돌아야 했다. 이 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묘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거기에도 하나 더 있다고 말했다. 옥패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내 다리에 빨간 점이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혼자서 인터넷에서 무작정 검색하면 안 된다. 내가 한 골목을 지나갈 때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가 죽은 바베큐 가게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의 유령을 두 번째로 보았다. 나는 소묘가 준 옥패를 꽉 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겁먹으면 안 된다. 소묘를 위해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이 유령과 맞설 준비를 할 때 그는 다시 사라졌다. 바베큐 가게 사장에 대해 이해하기도 전에 왜 항상 나를 몰래 지켜보는 걸까? 한 가게가 갑자기 주변에 몰려오는 인파로 막혔다. 이때 지네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평범한 나에게 이상한 요구를 했다. 그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라고. 문을 열자마자 나는 냄새를 맡았다. 강한 피 냄새가 났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아마도 범인이 일부러 남긴 것일 것이다. 사진에는 남자 한 명이 보였다. 그러나 이미지는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다. 이것은 또 경찰을 도발하는 사건이다. 지네가 동행한 프로파일러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추적해볼 수 있는지.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다. 전 세계를 봐도 이런 능력을 가진 프로파일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사진 속 모자이크가 내 눈앞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시선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사진 속 인물이 천천히 내 눈앞에서 확대되었다. 조금만 더 하면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네는 이를 보고 즉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모자이크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지네는 즉시 흥분하며 나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다. 어쩌면 정말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의 고통을 겪은 후 내 시선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자 지네는 나에게 함께 가서 여자의 시체 상황을 분석하자고 했다. 그리고 농담을 하며 말했다. 이전에 나를 꽤 재능이 있다고 보았던. 어차피 지금은 아무런 단서도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말 의사로. 현장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을 도발하는 사진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범인은 심리적 자질이 매우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범죄 수법은 매우 잔인하다. 이것은 특정한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매우 강하다. 그의 가정생활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는 항상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내 분석을 듣고 나서 지네도 동의했다. 우리가 서로 추리하고 있을 때 소묘가 나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곧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새로 산 치마를 소묘에게 건넸다. 소묘가 치마를 입고 나서 기뻐하며 나를 안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내가 돌아보았을 때 지네가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근처 주민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소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 피해자 언니와 서로 알고 있다. 진해에서 일련의 질문을 한 후에 나는 소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심리상담사에게 갔다. 말하자면 이상하다. 심리상담소는 금흥대하 18층에 있다. 내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을 감싸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분명 여름인데 여기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문벨 소리가 울리면서 한 여직원이 열정적으로 맞이하러 달려왔다. 여러분 또 오셨군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뭐가 또 왔다는 거지? 여직원이 어색하게 웃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심리상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왕씨, 당신의 상황은 제가 이미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깊은 최면에 걸렸다고 의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매우 위화했다. 깊은 최면. 그게 뭐죠? 깊은 최면은 누군가가 최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가 구축한 세계에 빠지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아마도 한 기억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한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그 기억을 드러내게 된다. 위사가 진지하게 헛소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어쩔 수 없이 불평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당신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기억을 잃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을 하니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 최면술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요? 세상은 넓고 신기한 것이 많다. 일반적인 최면술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일반을 초월한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을 믿나요? 의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 다음 그의 행동은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있다. 그의 이 말에 나는 매우 동의한다. 내 말은 내가 한밤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냐? 그건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포탄처럼 질문했을 때 의사가 손을 들어 표시했다.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한밤중에 항상 셀카를 찍는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녀에게 보낸다. 함께 죽자고도 말했다. 나는 네가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했으며 사람이 깊이 잠들 때 가장 긴장을 풀고 경계심이 없는 때이다. 이 시간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의사는 소묘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라고 준비했다. 희미한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의사는 최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무언가를 입 밖에 내게 할 수 있는지 보려고. 나는 지시에 따라 소파에 누웠다. 눈앞의 회중시계가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의사의 애매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지금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잠이 너무 오고 있어. 곧 나는 꿈나라로 들어갔다. 다시 눈을 떴다. 나는 바베큐 가게에 나타나 있었다. 뒤에서 익숙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번 테이블의 바베큐가 곧 완성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고 식은땀이 바로 흘러내렸다. 그때 바베큐 가게 사장이 이미 귀신으로 변해 있었다. 긴 혀가 유난히 소름 끼치게 보였다. 옆에 있는 손님이 사장에게 소혀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혀는 다 떨어졌어요. 사람의 혀는 드시겠어요? 이 장면에 겁이 나서 나는 즉시 돌아서 도망치려 했다. 여기 너무 위험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사장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애매하게 외쳤다. 가지 마세요. 혀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혀를 한 입에 뱉어냈다. 잘린 혀가 나에게 빠르게 덮쳐왔다. 내가 방금 맞을 순간에 소묘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후 장회가 혀를 삼켰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입가에 피를 닦았다. 주먹을 쥐고 사장에게로 걸어갔다. 속수무책인 사장은 즉시 고개를 돌려 도망쳤다. 그러나 샤오미아오는 이때 어디선가 쇳줄을 꺼냈다. 그리고는 힘껏 휘둘러 사장을 단단히 묶었다. 나는 어렴풋이 기억한다. 바로 이 쇳줄이었다. 그것이 머리 자르는 칼에 숨겨진 귀신을 처리한 것이었다. 그것이 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샤오센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에게 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장이 괴력에 의해 엉덩방아를 찌우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샤오미아오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보였다. 한 입 빼어 물었다. 순간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온기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내가 샤오미아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사장을 먹어치웠다. 내가 놀란 모습을 보며 샤오미아오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달래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이전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너는 그날 내 목숨을 구해준 샤오미아오 맞지? 하지만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햇빛 속으로 달려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뒤쫓아갔다. 그러나 발 아래는 마치 죽은 순환에 빠진 듯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곧 그녀는 내 시선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너는 누구야? 나는 순간적으로 최면에서 깨어났다. 샤오세는 내 행동에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야? 너 악몽 꾼 거야? 그녀의 질문에 직면하여 나는 순간적으로 어디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의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어때? 수학이 있었어?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왕웨이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너를 깨우고 대화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마치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나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말하며 인사를 하려 했다. 이런 상황을 보니 나는 어색하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몇 번 더 시도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의사는 마치 기운이 솟은 듯 흥분했다. 당신이 나에게 몇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신도 낙심하지 마세요. 모두 함께 방법을 찾아 해결합시다. 그래서 나는 씁쓸하게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서서 샤오미아오는 찡그린 내 얼굴을 보며 매우 위아해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꿈속의 샤오미아오를 떠올렸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여러 번 나를 구해주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일련의 기이한 행동들. 도대체 그녀는 귀신일까?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샤오미아오가 즉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불편한 거야? 나는 웃으며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악몽을 꿨다. 그리고 너와 똑같이 생긴 여자 귀신을 또 꿈꿨다. 듣고 있는 샤오미아오는 깜짝 놀라다. 곧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꿈에서 나와 똑같은 여자 귀신을 봤다. 네가 꿈꾼 건 분명 나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밤에 꿈을 꾼다.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 나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곧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에 그 사람의 흉상은 가슴이 피처럼 붉어졌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유 없이 그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이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는 보지 못했다. 원한에 찬 바베큐 가게 사장. 이전에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나?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나는 샤오미아오와 함께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어렴풋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곧 낯설면서도 익숙한 장면에 도착했다. 여기 지난 사건 현장이 아닌가? 내가 위아래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검은 그림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기이한 장면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땀이 순식간에 내 등을 적셨다. 그때 신발 바닥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모자이크 처리된 범인이다. 내가 위아래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나를 찌르며 눈을 뜰 수 없게 했다. 이전에 그 기이한 그림자, 나의 바로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사건 발생 전 이 시점에 도착했다. 이미 죽은 사장님이 지금 가게에 나타났다. 그녀는 행복한 얼굴로 옷을 들고 옷을 입으러 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창턱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검은 그림자가 창턱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음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장의 등 뒤를 향했다. 내가 그가 뭘 하려는지 위아래하고 있을 때 옷을 갈아입은 사장 부인이 누군가가 실내에 침입한 것을 발견했다. 사장이 비명을 지르려 할 때 그 검은 팔이 그녀의 입을 꽉 막았다. 소리 지르지 마. 내 아내는 2년 전에 다른 사람과 도망쳤다. 그 이후로 나는 여자를 만져본 적이 없다. 너가 한 번 해주면 나는 영상을 삭제할게. 너를 해치지도 않을 거야. 이 조건 어때? 검은 그림자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 처참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검은 그림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옷을 입었다. 헤헤, 끝나면 너를 놓아줄게. 이런 말을 너도 믿니? 그러면서 그는 3개의 날카로운 바늘을 꺼냈다. 그리고 이때 사장 부인의 입은 이미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검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죽어라, 더러운 년. 왜 내 아내가 나를 떠나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죽어야 한다. 검은 그림자가 한 번씩 찌르면서 아래의 사장님은 이미 생명을 잃었다. 바닥에 있는 시체를 바라보며 검은 그림자가 병적으로 손에 쥔 작은 칼을 휘두르며 악랄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너는 나의 첫 번째 작품이다.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도 있을 것이다. 작은 칼에서 빛나는 날카로움을 바라보며 모든 범행 과정을 목격한 나. 순간적으로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샤오미아오는 태연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녀에게 왜 내 앞에 서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어젯밤 다시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나는 샤오미아오의 대답을 듣고 있었다. 어리둥절하게 어젯밤에 했던 일을 되돌아보았다. 이 생각을 하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젯밤에 내가 그린 내용이 무엇인지 보려고 한다. 이 한 번 보는 것은 괜찮다. 꿈에서 겪었던 일이 즉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림 속 인물이 어젯밤 꿈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심지어 한밤중에 일어나 범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샤오미아오가 두려운 표정에 나를 보며 의아하게 물었다. 이 그림은 누구를 그린 거야? 그래서 나는 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샤오미아오가 듣고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 소식을 친아이에게 전할 준비를 했다. 나는 즉시 앞에 나가서 막았다. 이건 그냥 내가 꾼 꿈일 뿐이야. 어쩌면 내가 혼자 상상해낸 인물일지도 몰라. 차라리 친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나 샤오미아오가 끝까지 고집했다. 반드시 이 소식을 보고해야 한다고.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아니더라도 시도해봐야 한다고. 혹시나 눈먼 고양이가 죽은 쥐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 안에서 친아이가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네가 그린 범인이야. 그의 질문에 대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너도 내가 꿈에서 범인을 쫓을 수 있다고 믿지 않겠지? 내 특별한 능력에 대해 친아이는 여전히 시험해보려는 태도를 유지했다. 어차피 지금 사건에 대한 단서도 없으니 그냥 오늘 시험해보자. 친아이의 일련의 질문을 받은 후 샤오센이 나를 심리의사에게 데려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우리에게 웃으며 외쳤다. 사장님, 언니들과 함께 왔어요. 미안해요. 오늘 남자친구와 나가야 해요. 샤오미아오가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말을 끊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가게에 새 상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 나오자 샤오미아오는 즉시 기분이 상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웃으며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장사가 더 중요해. 나 혼자 가면 돼.
샤오미야오와 작별한 후 나는 쉽게 택시를 잡았다. 차에 앉아있는 기사 아저씨가 어물어물 물었다. 사장, 집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건가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놀러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길가의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형, 이 길이 금흥대하로 가는 길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기사는 듣고는 기이하게 웃었다. 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기이한 일을 많이 봐서 나의 경계심은 이미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 핸드폰도 신호가 없다. 나는 반드시 차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하나 꺼내며 물었다. 형, 담배 한 대 피울래요? 나는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해 그에게 차를 세우게 하려 했다. 안 피워요.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기사는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했다. 나는 잡담하는 기회를 이용해 왼손으로 계속 신발을 만졌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한다면 나는 신발끈으로 뒤에서 그를 조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타는 냄새가 옆에서 퍼져왔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뒤에 쿠션이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 있었다. 이론적으로 차의 품질이 형편없다면 담배꽁초 하나에 불이 붙을 정도는 아닐 텐데 그 차가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농담을 했다. 형, 너 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릴 적 집에 불이 났었다. 그 이후로 그는 불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대답에 안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그런데 형, 너 알고 있니? 무서워하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담배꽁초를 그의 등 뒤로 튕겼다. 불꽃이 순간적으로 활활 타올랐다. 차 안에서 즉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내가 예상한 대로 이 차가 종이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다. 운전사도 그렇다. 나는 아예 그냥 행동에 나섰다. 차를 태우고 바로 도망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라이터를 꺼내 차 문을 태우려 할 때 앞쪽에서 대형 트럭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왔다. 쿵 소리와 함께 두 차가 충돌했다. 불꽃이 종이차 전체를 태웠다. 불빛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일어섰다. 왕웨이, 너는 정말 쓸모없는 바보구나. 나는 정말 너를 그때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것은 불멸의 목소리다. 알고 보니 이 종이차는 그가 꾸민 짓이다. 다행히 내가 운전사의 행동을 제때 막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차가 나를 불멸 앞에 데려갔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끝장나는 거였다. 그런데 그는 왜 스스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걸까? 설마 그도 사람이 아닌 건가?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건가? 그때 전화벨 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알고 보니 정신병원의 전화였다. 내가 늦게 오자 스스로 연락을 해왔다. 나는 아무렇게나 몇 마디 짓거리며 얼버무렸다. 잠시 후 나는 금수저 빌딩 아래에 있었다. 뜻밖에도 샤오미야오를 만났다. 그때 그녀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가 뭘 하러 갔는지 물었다. 왜 계속 오지 않냐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건물로. 진료실에서 의사가 다시 꺼냈다. 나를 최면에 빠뜨리기 위해 그 회중시계를. 회중시계가 흔들리면서 나는 곧 꿈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눈을 뜨니 나는 샤오미야오의 속옷 가게에 있었다. 그때 샤오미야오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가만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녀를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만지며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보려 했다. 눈앞의 거울에는 샤오미야오의 모습이 없었다. 손에서 느껴지는 진짜 감각. 다시 나에게 그녀가 내 눈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내가 놀라던 순간 샤오미야오가 자발적으로 한쪽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내 등은 즉시 젖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이목구비도 없었다. 다시 자세히 보니 그녀의 뚜렷한 아담스 애플이 보였다. 이 건강한 체형. 나는 순간 등줄기가 식어버렸다. 너는 남자야. 바로 그때 주위에서 갑자기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내 귀에 들렸다. 너 무서워?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물었다. 누가 말하고 있어?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돌아서는 순간 그 얼굴 없는 얼굴이 웃음을 지었다. 내 손은 멈추지 않고 떨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다. 한 얼굴에 차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방금 너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니? 그런데 그녀는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있어. 샤오미야오를 닮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나를 아는 건가요? 여자는 듣고 나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럼 당신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겠죠? 내 질문에 여자는 그저 경멸스럽게 대답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군요. 하지만 왕웨이, 이건 당신의 꿈이 아니에요. 이건 내 꿈입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예전에는 그녀가 내 손에 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죄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전 일을 떠올리자 나는 즉시 화가 나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작은 아이를 해치려 하는가?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할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았다. 손을 들어 내 목을 조였다. 힘이 점점 세져서 나는 온몸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단지 꿈이라도 생각했다. 빨리 깨어나면 좋겠다. 내가 저항을 포기한 모습을 바라보며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웨이, 나는 너를 이미 죽였어야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내 입을 물어버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나의 전부였다. 그가 조금씩 내 몸을 차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완전히 저항할 수 없었다. 내가 점점 의식이 희미해질 때 샤오미야오의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눈앞의 셋줄을 보니 샤오미야오가 왔다는 걸 알았다. 위험을 감지한 여자 귀신도 갑자기 몸을 빼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거울 속으로 떠나갔다. 떠나기 전에 여자 귀신은 돌아보며 경고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사라진 여자 귀신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긴장된 신경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 순간 샤오미야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괜찮아? 또 악몽 꾼 거야? 나는 이 말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방금 그 꿈에 아직도 빠져 있었다. 샤오미야오가 내가 땀으로 범벅이 된 것을 보고 한 병의 물을 가져와 나에게 건넸다. 차가운 물 한 병을 마신 후에야 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다. 내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심리의사가 그제야 입을 열어 물었다. 왕웨이, 방금 어떤 악몽을 꿨는지 말해줄래? 이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침묵에 빠졌다. 이 꿈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심리의사는 내가 말없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치료 진행에 매우 불리하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이를 얼버무리기로 했다. 이 꿈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리의사는 내가 말하지 않자 천천히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옆에 있는 샤오미야오도 초조하게 말했다. 왕웨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단지 꿈일 뿐이야. 단지 꿈일 뿐이야. 아무리 무섭더라도 현실이 될 수는 없어. 눈앞의 이 생생한 얼굴을 보며 나는 즉시 마음속의 의문을 물었다. 방금 어떻게 나를 깨웠어? 꿈에서 내 얼굴에 뭔가가 뿌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알고 싶어. 그런데 샤오미야오가 머뭇거리며 말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어리둥절한 얼굴에 샤오센을 보며 꿈속의 샤오미야오가 나를 구해준 것 같아. 내가 너무 일찍 깼던 거야. 그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 결국 나는 꿈속의 일을 말하지 못했어. 돌아가는 길에 샤오미야오와 상의했어. 이 병원의 의술은 믿을 수 없어. 아예 앞으로는 우리 안 오는 게 좋겠어. 그런데 샤오미야오가 갑자기 내 말을 끊었어. 너 틀렸어. 이 녀석은 인류 심리학자야. 너의 문제는 그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꿈속의 장면을 생각하니 화가 나.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왜 이런 작은 곳에서 의사로 지내는 거지? 왜 큰 도시로 가지 않는 거야? 너 그에게 속은 거 아니야? 내 화난 표정을 보면서 샤오미야오가 평소와 다르게 나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여기 남기로 선택한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잘 협조해야 해. 샤오미야오가 말할수록 더 화가 났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잠시 후 우리는 가게로 돌아갔다. 막 집에 들어서자마자 친아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왜 또 나를 찾으러 온 거지? 친아이가 나를 보고 말했다. 왕웨이가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자.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 너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자주 나를 찾으러 오잖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야. 친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목을 감아 끌고 나갔다. 걱정하지 마. 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는 큰 공로를 세운 거야. 말할 것도 없이 나를 경찰차에 태웠다. 차에 탄 후 나는 물었다. 그게 내가 그린 초상화 때문은 아니겠지? 맞아. 우리는 네가 준 초상화를 이용해 그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이 길을 자주 돌아다녔어. 큰 범죄 의혹이 있어. 내가 왔을 때 내 부하가 이미 사람을 잡으러 갔어. 그리고 상대방의 임대주택에서 피해자의 잘린 신체 부위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 자식이 사장님의 살인범이라는 걸 확정했어. 즉, 내가 정말로 꿈에서 범죄 현장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 이건 마치 인생이 갑자기 치트키를 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이미 진범을 찾았으니
넌 왜 나를 찾아온 거야? 혹시 나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하는 건가? 걱정하지 마. 보너스는 분명히 너에게 줄 거야. 하지만 이 자식은 입이 꽉 막혀 있어. 그는 자기 집에서 찾은 장기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해. 거짓말 탐지기도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집 근처의 CCTV가 그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동전을 주워가는 장면을 정말로 찍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하다. 즉, 지금 여러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아요. 이 녀석은 매우 교활하다. 그는 모든 범죄 증거를 지워버렸다. 또 충분히 연기를 했다. 모든 사람들이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속수무책이 되게 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범죄 현장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심리 방어를 뚫기를 원한다는 거군요. 그를 당황하게 해서 자백하게 만들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의도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는다. 꿈에서 피해자의 비참함이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 범인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친아이가 듣고는 칭찬하며 말했다. 너 이제야 사람처럼 보인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들이 하나하나 앉아있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해 보였다. 들어온 사람이 친아이와 나라는 것을 보자 모두 흥분해서 일어섰다. 그중 한 경찰은 더욱 과장되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모두 반짝였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직접 잡았다. 계속해서 나를 칭찬했다. 정말로 타고난 손재주가 있군요. 그들의 일련의 행동에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친아이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친아이도 이 동료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는 기침을 2번 했다. 그 작은 경찰이 어색하게 손을 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왕 선생님. 저는 정말 너무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웃음을 지었다. 어색함이 조금 해소되었다. 됐다. 가자, 신문실로 가자고 친아이가 재촉했다. 신문실에 들어가자 유리 너머로 그 범인을 보았다. 정말로 내가 꿈에서 본 그 사람과 똑같다. 옆에 있던 경찰이 친아이에게 말했다. 이 녀석은 입이 아주 고집스럽다. 우리를 불법 구금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범인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친아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너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보아하니 너의 명성이 사방에 퍼져 있구나. 됐다. 나를 농담하지 마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친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머지 경찰들을 내보냈다. 나와 친아이만 남았다. 범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범인과 눈을 마주쳤다. 범인을 신문하는 위험을 가지고 크게 꾸짖었다. 아직도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겠다는 건가. 결국 범인은 죽은 돼지처럼 끓는 물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능력이 있다면 증거와 물증을 내놓아라. 내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동기를 꺼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유죄를 인정하겠냐. 친아이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그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심코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 말했다. 너는 사장님의 장기를 잘랐다. 사용한 것은 녹슨 미용칼이다. 그 미용칼은 내 아내가 너에게 준 첫 번째 생일 선물이다. 너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서랍에 여러 해 동안 두었다. 결과적으로 녹이 슬었다. 사실 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녹슬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나중에 내 아내가 너의 폭력과 냉정한 폭력 아래에서 너를 떠나기로 선택한 후 너는 드디어 그 칼을 기억하게 되었다. 너는 그 칼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너에게 복수의 쾌감을 주었다. 범인은 드디어 가만히 있지 못했다. 얼굴이 잔뜩 놀란 그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너는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너의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어. 친아이가 바로 범인의 얼굴에 물을 한 잔 쏟았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나한테 제대로 말해. 여기서 신비한 척 하지 마.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전 아내가 생각났어. 그가 이렇게 보니 방금 한 말이 그를 자극했나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그럼 너의 전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한 후에 범인의 심리방어선이 드디어 뚫렸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친아이가 범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항상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 왜 범죄 현장에 자신의 모자이크 사진을 남겼어? 범인은 듣자마자 즉시 반박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 범인이 이렇게 말하자 나와 친아이는 모두 깊은 생각에 빠졌다. 혹시 목격자가 있는 건가요? 그는 이미 자백했으니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친아이는 경찰에게 범인을 데려가라고 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다시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범인은 이렇게 말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친아이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가자,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밤 내가 너를 저녁에 초대할게. 너의 여자친구도 함께 부르자.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먹고 싶어. 친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처에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 매일 줄을 서야 해. 나는 친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 모자이크 사진이 범인이 올린 게 아니라면 분명 다른 사람이 올린 거야. 너는 이 사람을 찾을 생각이 없니? 친아이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다. 나는 사람을 시켜서 찾게 할 거야. 게다가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은 아마도 범인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친아이가 제 목을 감싸며 말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오게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우리 쪽 사건은 끝났어요. 친아이 팀장이 저를 밥을 사려고 해요. 같이 올래요? 샤오세는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니 매우 기뻐했어요. 위치를 보내줘. 곧 도착할게. 전화를 끊자 친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새 휴대폰으로 바꿨구나. 저는 자랑스럽게 새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이건 샤오미아오가 사준 거예요. 그녀가 저와 커플 모델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부럽네요. 너와 샤오미아오가 저의 실종된 좋은 친구를 생각나게 해요. 그 사장님의 사건. 지금 어떤 단서가 있나요? 아직 안 왔어. 하지만 나는 곧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왜냐하면 내 좋은 형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나는 앞으로 나가서 친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내. 너희는 반드시 행복하게 함께할 거야. 친아이는 듣고 바로 화가 났다. 너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나는 이 형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그리고 한때 여기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도 점점 어두워졌다. 친아이가 말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도착했다. 우리는 셋이서 즐겁게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딱 내 앞에 있는 음식에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리개였다. 그 다음 또 한 덩어리가 떨어졌다. 나는 재빠르게 샤오미아오를 뒤로 잡아당겼다.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떨어질 거야. 우리 셋은 도대체 식사할 기분이 없었다. 모두 일어섰다. 이때야 비로소 친아이가 샤오미아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친아이도 내가 불친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급히 손을 풀고 설명했다. 나는 방금 그녀를 그냥 살짝 잡았을 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곳을 응시했다. 화가 나서 말했다. 사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집 화장실이 새나요? 사장이 급히 와서 서가했다. 이 2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중남성 전체에서 옆에 허거 가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가게들은 모두 화장실이 없다. 친아이는 듣고는 두말 없이 2층으로 달려갔다. 올라가자마자 두 명의 종업원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기이한 자세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새는 구멍은 남자의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있었다. 이 남자는 아무 반응도 없이 얼굴이 잿빛이었다. 친아이가 그의 코숨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사장이 듣자마자 당황하며 손을 흔들며 설명했다. 이걸 어쩌면 좋지?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친아이가 말이 엉망인 가게 사장을 밀쳐냈다.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경찰이다. 나는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가게 사장은 한쪽으로 물러나며 쓴 얼굴로 말했다. 나는 정말 운이 없구나. 이 장사는 할 수 없겠어. 나는 앞으로 나가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얼룩을 보며 위아해했다. 이렇게 큰 식당에 어떻게 이런 구멍이 있을 수 있지? 게다가 누군가 배출한 것이 경연. 우연히 구멍을 타고 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요리에 떨어졌다. 이 확률은 거의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장이 비워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한.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법의학 감정이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친아이가 방금 그 두 명의 종업원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두 명의 종업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한 노인이 이소님과 함께 왔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식당에 400위안을 남겼습니다. 이 남자가 잠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400위안은 이 테이블의 추가 사용료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를 프론트로 데려가서 CCTV를 확인해주세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모니터링실에 도착했습니다. CCTV에는 이 남자와 노인이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머리만 촬영되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꽤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던 중에 노인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노인이 일어나 남자를 세게 쳤습니다. 이 동작은 몇 초 동안 지속된 후에야 그는 손을 거두었다. 노인은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남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10여 초 후에 맞은편 남자는 테이블에 엎드렸다. 노인이 걸어가서 남자의 몸을 바로잡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는 종업원을 찾으러 갔다. 400위안을 남기고 떠났다. 감시 영상을 본 후 친아이는 휴대폰을 꺼내 노인의 사진을 찍었다. 감시 영상을 끌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에게 먼저 끄지 말고 다시 재생해보라고 했다. 친아이가 돌아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알아챘어? 이 노인의 손이 긴 소매 속에 계속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걸 보고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여름인데 아무리 추워도 노인은 일반적으로 긴 소매를 입고 나오지 않아. 하물며 그는 원래 식사하러 온 사람이야. 손을 숨기고 어떻게 먹겠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이한 취향이 있을지도 몰라. 너도 계속 후드티를 입고 있잖아.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보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꺼낼 때 그의 손이 드러났다. 그 손은 매우 젊어 보였다. 그 사람은 보기에 60대나 70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은 특히 잘 관리되어 있었다. 피부가 탄탄해서 네가 말한 것처럼 손의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은 40세를 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얼굴을 바꿨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에는 화장을 하지 않는 걸 잊었다. 아니면 혼자서 손에 화장을 하는 게 어려운 걸지도 모른다. 친아이는 내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흥분하여 일어나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왕웨이, 너는 정말 점점 경찰 같아지고 있어. 나는 그를 한 번 쳐다보며 말했다. 이건 너가 강요한 게 아니야. 매번 나를 끌어당기고. 사실 나는 조용히 구경꾼이 되고 싶었어. 이건 너가 이쪽에 재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어. 이때 경찰들도 급히 와서 친아이도 가서 사건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샤오미아오를 보며 농담했다. 나는 거의 코난처럼 되어버렸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 너의 이런 것들은 모두 우연이야. 너 마음을 편하게 하고 너무 생각하지 마. 잠시 후에 우리는 문을 닫을 거야. 함께 여행을 떠나자. 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 먼저 가자. 너 아까 뭐 안 먹었잖아. 다른 곳으로 가서 밥 먹자. 샤오미아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너 아직 먹을 수 있어? 여자친구의 이런 일침 덕분에 나는 아까 채소에 빠진 올리게를 다시 생각해냈다. 갑자기 위가 뒤틀리며 거의 토할 뻔했다. 나는 계속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래도 먹지 말자.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어차피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샤오미아오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가게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를 두드렸다. 친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 아직 갈 수 없어. 나와 함께 사무실에 가야 해. 나는 듣자마자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경찰이 아니잖아. 사건이 생기면 나를 찾으면 안 되잖아. 내가 너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희 경찰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말을 막 하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두 줄기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결국 나는 친아이를 따라 경찰서에 갔다. 친아이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바라보았다. 사망자의 사인은 확정되었다. 누군가의 주사에 의해 등 뒤에서 찔렸다. 주사기에는 시아나물이 포함되어 있다. 고농도의 시아나물이 몸에 들어가면 즉시 심장정지가 일어나고 사망하게 된다. 친아이는 생각을 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왕회의, 다시 한번 자는 게 어때? 나는 그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고 거절했다.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 결국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방금 조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사건을 조사하지 못했다. 비록 모두가 이미 온라인에서 고인의 관계망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동안 나는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을 통해 범인을 잡기를 바랐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단지 나는 지난번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친아이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샤오미아오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사건 해결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는 샤오미아오를 바라보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한숨을 쉬었다.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때 친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이건 좋은 차이프로 우린 거야. 한번 마셔봐. 나는 별 생각 없이 차를 받아 마셨다. 차를 한 잔 마신 후에 말했다. 이 차는 정말 맛있다. 친아이는 내가 차를 좋아하는 걸 보고 말했다. 맛있으면 좀 더 마셔. 하지만 곧 내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내가 당했구나 깨달았다. 하지만 약의 효과가 너무 강했다. 내가 뭘 말할 틈도 없이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이미 낯선 곳에 와 있었다. 주위의 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나는 부풀어 오른 머리를 만지며 욕했다. 이 친아이는 너무 비열하다. 나는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기 오늘의 범죄 현장이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나서 내 주의를 끌었다. 앞으로 다가가 보니 쥐가 가득한 상자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썩은 여자 시체가 있었다. 그때 여자 시체의 팔이 움직이며 밖으로 뻗어나왔다. 그리고 쥐들이 찌르르 소리를 내며 함께했다. 그리고 씹히는 소리도 들렸다. 자세히 보니 이 쥐들이 여자 시체의 팔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개미가 이사하는 것 같아. 그들은 팔을 숨겨서 겨울철 먹이로 삼으려 해. 여기까지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돌아서서 토하기 시작했어. 막 토하고 나니 발소리가 들렸어. 나는 깜짝 놀라서 급히 숨을 곳을 찾았어. 최대한 숨을 참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어 들어오는 사람을 살폈어. 그 남자가 방금 그 여체 옆에 오는 걸 봤어. 그 남자는 상자 안의 여체를 흥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 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만약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놈에게 보여준다면 그는 악몽을 꿀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여체를 향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사진을 찍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뭘 또 만지작거리러 갔어.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 잠시 후 남자가 하하하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드디어 성공했다. 그는 보라색 액체가 담긴 컵을 높이 들어올렸다. 컵 안의 액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컵을 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그가 천천히 액체를 마신 후에 그의 외모가 갑자기 변했다. 그 강간 살인범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즉시 살인범의 모습을 그릴 준비를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을 발견했다. 살인범과 같은 감옥에 있었다. 나는 즉시 내가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두려운 얼굴로 앞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미친 듯이 뒤로 발을 차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계속 귀신, 귀신, 귀신이라고 중얼거렸다. 더욱이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입에서도 계속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딱 소리와 함께 살인범의 목이 꺾였다. 지금 눈앞에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다. 깜짝 놀라서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무얼 얼굴 없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어떻게? 잠깐만. 내 목소리조차 변했다. 나는 그를 대신해 꿈속에 갇혔다. 그럼 지금 그는 나를 대신해 샤오미야오와 함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 원래 사라졌던 살인범이 갑자기 한 줄기 귀신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사나운 표정으로 내 목을 조르며 죽으라고 말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쇳줄 소리가 들려왔다. 귀신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귀신은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갔다. 왜 나는 이미 너희에게 협조했는데 아직도 나를 놓아주지 않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쇳줄에 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처참한 비명이 들려왔다. 무얼 보니 무얼 얼굴 없는 남자로 변한 내 모습이 보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죽이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유리에서 갑자기 빛이 났다. 그 후 또 다른 샤오미야오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눈빛이 확고하게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약간 흥분하여 그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도대체 너는 누구고 다른 샤오미야오와는 어떤 관계야? 하지만 내 질문에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도 점점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리에서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다시 눈을 뜨자 카나가 의자를 높이 들고 나에게 덤벼들려 했다.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샤오리마가 치나이의 행동을 막았다. 내 목숨을 앗아갈 뻔한 의자를 바라보며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다. 즉시 일어나 치나이의 옷을 잡아챘다. 너 무슨 뜻이야? 먼저 나에게 약을 먹였고 다시 나를 꿈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었고 지금은 의자로 나를 때리려 하고 너 일부러 나를 죽이려는 거야? 하지만 치나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괜찮아. 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치나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치나이가 다시 말하기도 전에 샤오미야오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걱정했다. 너 괜찮아? 샤오미야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 괜찮아. 이때 옆에 있던 치나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이 방금 너 갑자기 병이 나더니 그리고는 샤오미야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내가 샤오미야오를 공격했어. 치나이의 말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내가 여기 없었다면 아마 너는 샤오미야오를 죽일 거야. 네가 내 사무실을 부수고 간 걸 직접 봐. 또 꿈에서 내가 무얼 얼굴 없는 남자로 변한 걸 생각했어. 치나이의 말에 왕웨이는 두려움에 가득 찼어. 내가 꿈속에 얼굴 없는 남자처럼 깨어날까? 즉, 내가 잠들면 우리 둘이 신분을 바꾼다는 거야. 하지만 얼굴 없는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죽이고 싶어 해. 내 여자친구는 왜 그런 걸까? 이때 샤오미야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앞에 다가왔어. 왕웨이, 너 왜 그래?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샤오미아오에게 설명했어. 너를 해친 건 내가 아니야. 너는 믿을 수 있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왕웨이. 나는 이미 샤오미아오의 이야기를 들었어. 너에게 문제가 있어. 샤오미아오를 위해서라도 이사하는 게 좋겠어. 신하이의 말에 왕웨이는 침묵했어. 그가 맞아. 내가 잠들면 샤오미아오에게 위험이 닥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나는 고려할 것이다. 방을 나갔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컴퓨터에서 꿈에서 본 그 사건을 검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혹시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건가? 그 의사의 이름이 방장이라고 기억한다. 만약 샤오미아오에게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의사라고 말한다면 나는 인터넷에 그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소개에 따르면 그는 매우 뛰어난 심리학자이다. 일반 심리의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 화면의 다음 내용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심리의사는 2년 반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금까지도 혼수 상태에 있다. 나에게 치료해준 그 사람은 또 누구인가? 혹시 그런 것인가? 여러 생각 끝에 나는 가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금흥대하에 도착했다. 진료소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장에게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도 고개를 들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방장 선생님의 팬입니다. 오늘 그를 보러 오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막지 않았다. 정말 드문 일이다. 방장은 벌써 2년 반 동안 누워있다. 팬이 기억하고 찾아오는 줄은 몰랐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방장 선생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지 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방장은 고아이다.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방장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얻은 후 방장이 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며 나갔다. 하지만 방을 막 나서자마자 바로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게 나에게 계속 치료해준 가짜 방장이 아닌가? 눈앞의 장면에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빨리 내 문제를 알아차리게 될 줄은 몰랐다. 이때 방 안에 간호사가 나왔다.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빨리 가. 말을 마치고 나를 지나쳐 앞쪽 복도로 걸어갔다. 그때서야 나는 반응했다. 그는 내 옆에 있는 이 방장을 볼 수 없다. 이때 방장은 친절한 얼굴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하지 마. 우리 밖에 카페로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두 사람은 카페에 도착했다. 위사님,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겠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나와 샤오미아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긴장하지 마. 나는 당신에게 아기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몸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털어놓고 진심으로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 싶다. 비록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귀신의 말은 헛소리라는 말이 있다. 당신의 말을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다. 방장이 즉시 설명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단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를 믿어라. 이때 샤오미아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좋아, 나는 너를 믿어.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나는 사건의 경과를 그리고 나중에 겪은 일련의 기이한 일들을 샤오센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샤오센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내 몸속에 있는 그 존재조차도 무얼 할 수 없었다니.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무얼 말했는지다. 신비로운 샤오미아오가 그에게 살해당했다고. 그는 그녀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무얼 할지 걱정된다. 샤오센은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탁자를 쳤다. 네가 말한 게 정말이냐? 지금 나는 너를 속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뭔가 아는 거냐? 샤오센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나는 그저 궁금할 뿐이다. 내 몸속에 있는 이 존재가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나는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야겠다. 먼저 인사할게. 장면이 전환되었다. 나는 집 앞에서 샤오미아오를 보았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갔었어? 왜 전화도 안 받았어? 나는 즉시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나는 그냥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왔어.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 최선은 거리를 두는 거야. 괜찮아. 나는 전기봉을 샀어. 네가 발작하면 나는. 즉시 샤오미아오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샤오미아오의 능숙한 동작을 보며 나는 깜짝 놀라서 식은땀이 흘렀다. 먼저 전기봉을 치워. 우리 들어가자. 하지만 즉시 샤오미아오에게 잡혔다. 이쪽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무섭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샤오미아오 집에 도착하자. 샤오미아오는 즉시 나를 위해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너 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전에 산 화판 앞에 갔다. 무의식적으로 붓을 들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렸다. 당신은 왜 내 몸 안에 있는 거죠? 또 왜 샤오미야오와 똑같이 생겼죠? 그때 샤오미야오가 갑자기 다가왔다. 나를 그리고 있는 거야?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건 아직 안 그렸어. 하지만 곧 샤오미야오가 화판에 있는 그림을 가리켰다.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했다. 너는 누구를 그린 거야? 나는 마음이 불안해 땀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척하며 말했다.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리고 있어. 맹목적. 샤오미야오가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우리 먼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샤오미야오와 함께 방에서 나서는 순간 내가 그린 그 그림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밥 먹고 혼자 밖에서 산책했다.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왕웨이 씨 맞으신가요? 여기 당신의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 보관소에 가서 찾아가세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가 나에게 택배를 보낼까? 누가 또 내가 샤오미야오 집에 사는지 알까? 불멸인지 아니면 친아이인지. 택배원이 말한 주소대로 나는 택배를 찾는 곳에 도착했다. 열어보니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내가 예전에 임대했던 집에 있던 카메라와 똑같았다. 설마 그게 아닐까? 나는 급히 택배 상자를 들어 확인했다. 그런데 발신자가 무얼 얼굴 없는 남자가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때 내 몸을 조종할 수 있는 건가? 설마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그리고 내 꿈에 들어와 내 몸을 조종할 수 있는 건가? 됐다. 발송 주소. 장례식장 지하 영안실 8호 2. 냉동고 안에는 시체가 아닌가? 이 택배 기사가 수거할 때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나?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무얼 얼굴 없는 남자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유 없이 나에게 카메라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PC방에 도착하다. 나는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메모리를 확인했다. 정말 많은 비디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하나를 열어 안에 있는 샤오미야오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이 나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발 아래에는 가죽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나는 가죽 신발을 신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발이 아님을 의미한다.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거의 볼 때쯤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전체 PC방이 어둠에 휩싸였다. 주위에서 수많은 욕설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관리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로가 끊겨서 당분간 수리할 수 없다. 오늘은 영업할 수 없으니 PC방을 나선 후 나는 마음속으로 비디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디오의 날짜는 내가 불멸과 완전히 갈라진 시간이었다. 샤오미야오가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때 그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다. 나와 친아이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카메라에 나타났을까? 이 생각을 하니 내 머릿속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날 그녀가 우리 집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말을 마치자 나는 다른 공간에 도착했다. 칠흑 같은 앞에 또 다른 샤오미야오가 서 있었다. 나야, 드디어 네가 말해주겠구나. 그 구두를 신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샤오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은 새우 같은 존재, 이미 내가 처리했다. 만약 단지 작은 새우라면 그렇다면 무얼 얼굴 없는 남자가 왜 이 영상을 보게 했을까? 나는 그의 구체적인 목적을 모르겠다. 아니면 그가 단지 너에게 나를 의심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샤오미야오를 의심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이간질인가? 누군가에게 몰래 계산당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다. 소포에 주소가 있어야겠지? 이번에는 스스로 나서볼 건가요? 샤오센이 질문하는 표정 속에서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기사님,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잠시 후 나는 장례식장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다. 이곳이 모든 사람이 결국 가게 되는 곳인가요? 맞아요. 나도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샤오미야오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왜 샤오센과 그렇게 닮았는지, 또 왜 나를 보호하러 왔는지. 내가 멍하니 있을 때 샤오센은 이미 경비원을 기절시켰다. 그리고 나는 샤오미야오를 따라 8번 냉동고 앞에 도착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어리둥절할 때 갑자기 안에서 셋줄이 샤오미야오를 향해 날아왔다. 샤오센이 나에게 가라고 소리치며 나는 돌아서서 밖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냉장고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내 옷을 직접 잡았다. 나는 끌려서 바닥에 넘어졌다. 천장문이 쾅 닫히면서 그제야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얼 얼굴 없는 남자가 보낸 카메라. 전혀 내가 녹화해서 뭔가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유인해 죽이려는 것이었다. 내가 방법을 생각하며 샤오센을 걱정하고 있을 때 그러나 차가운 콧방귀 소리에 방해받았다. 자신이 죽음에 다다랐는데
다른 사람을 걱정할 여유가 있다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에게 뭘 하려는 거냐? 다음 순간 얼굴 없는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 내 신분을 물어보러 오다니. 좋다. 어차피 너는 죽을 거니까. 너를 이해하는 귀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스스로 잘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강한 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안치실에서 두 사람이 논의하고 있다. 이 시체 도둑놈은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는 장례식장의 카메라를 부숴버렸다.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크게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또 하나가 있지? 게다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 그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 뒤에는 산이 있다. 앞에는 또 황량한 길이 있다. 감시장치가 없으니 그가 떠나기 너무 쉽다. 최근 이런 악성 사건이 정말 많다. 맞아, 신양회 그 사건. 그리고 위류가게 사장님이 살해된 사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또 시체 도둑 사건이 발생했다. 자식도 아마 이미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있을 것이다. 위류가게 사장님도 화가 났다. 그들이 말하는 사건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은 내가 최근에 접촉한 게 아닌가? 두 사람의 대화도 끝을 향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너는 언제 샤오생과 결혼할 계획이야? 나는 이미 그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었어. 그때 동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해. 그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어. 우리는 몇 년째 사귀었으니까. 이제 그에게 뭔가 설명할 때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와 장면이 매우 익숙해. 그들은 마치 기억처럼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내가 예전에 경찰이었나?